네, 반갑습니다. 디딤돌 리더 세리쌤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블록체인이라는 용어에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메타버스, NFT, 앱 3.0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죠? 챗 GTP. 이래서 대부분 챗 GTP라는 단어가 있으면 많이 가시는데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면은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네요. 자, 그래서 20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돈 벌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MKYO 학생이어서 제가 너무 또 행복하고요. MKY 챌린지에서 블록체인으로 워낙에 유명한 강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서 모셨거든요. 자, 이분이 닉네임이 마담 비비님인데 왜 마담 비비인지도 전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 이분 오늘 매셔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 마지막 기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담 비비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음, 네. 제 닉네임을 들으면 늘 이렇게 비비 인형 이런 거를 연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려고 인스타 아이디를 찾으니 제가 인스타를 워낙 늦게 입문해서 아이디가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네, 요거를 앞에 BB 요거 따가지고 언더바 넣어서 정한 이름이어서 네, 제 이름은 네, 의미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은 개인들이 이번 그 반감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저는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재능 기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모니터가 4개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여러 개 화면 쓰기 때문에 시선이 정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 하니까 처음 보면 그게 이상해요. 네, 제목을 세리쌤이 조금 확 당기는 제목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자극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이번 내년 봄 반감기가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주기는 가격의 상승 하락 주기는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트코인 흔히 말하는 불장이 와요. 가격 상승이 막 일어나는. 그런데 2024년 5월 즈음이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 다시 예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이상 갔던 그런 가격 상승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대부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 하냐면요.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매겨지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토큰을 이제는 증권의 범주에 넣어서 관리 감독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가상자산 투자도 못하고 영업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모여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금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개인이 그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훨씬 많이 알겠죠, 정보를. 그래서 개인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2024년 5월 30일쯤이 우리가 반감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살리시면 네, 암호화폐로 조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잘 기회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이거는요, 미래 부자 수업인가? 어떤 채널에서 돈의 인문학에 쓰신 유대인 경제학 강의 많이 하시는 홍익희 교수님인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인상 깊어서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캡처를 해놨던 장면입니다. 네, 돈의 역사가 바뀌고 있대요. 그리고 화폐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대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아시면 단순히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도 이해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수업할 때마다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지갑에 지폐 들고 다니세요? 다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카드 넣고 다니세요? 잘 안 넣고 다녀요. 넣고 다니시는 분 있고 아예 카드를 안 쓰고 그냥 페이라든지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동전도 썼고 지폐도 썼던 세대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돈은 실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실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 보면 돈이 실물 없이 살고 있어요. 이미 전자적 화폐로 쓰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돈이야? 그게 돈이 될 수 있어? 형체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의 지머니에 지금 실물 화폐 있어? 물어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폐의 변화 속에 동전도 써봤고 지폐도 써봤고 전자페이도 다 쓰는 그런 세대다 보니 이 화폐의 개념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머니를 넘어서 전자적 머니로 쓰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생각해 보시면요. 뒤에 은행이 연결돼 있어요. 은행이 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 페이 결제를 누르면요. 계좌에 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제될 때는 실물 돈은 오가는 거 아니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전자적 화폐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가 아예 종이돈을 발행하지 않고 숫자로 돈을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화폐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막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10,000원짜리가 5,000원, 1,000원으로 분할도 가능하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저의 10,000원이나 세리쌤의 10,000원은 교환할 수 있죠. 대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가치가 있고 희소하기 때문이거든요. 화폐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의 형태로 예전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의 수단이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저장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폐라는 것은 예전에 그런 거 생각나세요? 제가 어릴 때 회사 이렇게 뭘 하면은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거래하는 가게끼리는 장부에 적어요. 오늘 얼마 가져갔고 얼마 가져갔고 적어놨다가 월말에 계산하잖아요. 그건 이미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어디에 적었어요? 장부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실물, 종이, 돈 이런 거지만 사실은 화폐의 본질적인 걸 따져보면 약속을 담은 장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장부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장부가 되느냐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용어를 대단히 혼재해서 사실은 쓰고 있어요. 코인이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하고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을 한번 분류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종이가 아닌 숫자로 쓰고 있는 화폐들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상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돈으로 바꿔지지 않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이월드, 도토리, 게임할 때 게임머니 막 이런 거. 현실에 갖고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빵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은 거의 실물화폐 기반으로 전자화폐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전자화폐,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코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가치가 없고,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정확한 용어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화폐로 구현했다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국가에서는 지금 가상 자산, 가상화폐, 이렇게 가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연구하거나 이런 데서는 이 가상이라는 말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화폐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CBDC, 꼭 CBDC가 아니라도 디지털 화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거든요. 지금 우리 종이 돈을 쓰지 않는데도 발행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현실에서는 종이 돈을 쓰지 않고 낭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돈은 국가가 법정 화폐를 발행하되 종이라는 형식을 쓰지 않고 그냥 숫자적으로 발행할 거예요. 이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거냐? 뭐 이렇게 꼭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 돈이라는 것이 나중에 형체가 없어지고 국가가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추적 가능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네, 장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장부.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나왔냐 하기 전에 블록체인을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 공부 다 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처음에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부라는 거예요, 블럭이. 이 블럭이 10분 간격으로 거래 기록이 계속 저장이 돼요. 2009년도에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해서 맨 처음 블럭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10분 단위로 계속 거래 장부가 생긴 거예요. 14년간 10분 단위로 이 블럭이 생성됐더니 엄청 길겠죠, 이 블록체인이. 네, 그래서 이 장부와 장부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인은 아니고 그게 암호화 값인 해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10분 간격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의 새 블럭이 올라가려면요. 블록체인 메인넷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절대 과반수 이상 51%가 괜찮아, 이 거래는 합당한 거래야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새 블럭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리sam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내가 세리sam한테 물건을 사고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제 계좌에 99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를 은행이 검증하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의 거래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해서 이 거래 불가능한데 이러면 새 블럭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좌에 101만 원이 있어. 그래서 세리sam한테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이 장부를 모두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계좌를. 그래서 있네, 거래 가능하네. 그럼 새 블럭에 이제 거래 기록을 올려야지. 이러면 새 블럭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분 단위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쌓여온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해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해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있으면 암호값을 해시라고 해요. 이 해시 값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중에서 단 하나의 철자라도 달라지면요. 암호값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문장을 썼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써도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보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해시 값은 단 하나만 변해도 완전히 다른 해시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바뀌면요. 중간에 있는 해시 값이 하나만 바뀌면 그 다음 해시 값이 순차적으로 계속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거든요. 그럼 거래 정보가 아까 그런 해시로 바뀌잖아요. 두 번째 거래 기록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래 기록과 1번에 생성된 해시 값이 섞여 버려요. 또 다른 해시가 생겨요. 그래서 2번의 기록이 돼요. 그럼 이 해시 값은 1번, 2번의 거래 기록이 짬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3번에 또 거래 기록이 생겨요. 그럼 이 해시 값하고 이 거래 기록이 또 섞여서 새로운 해시 값이 생겨요. 그래서 2번의 해시 값이 바뀌면 3, 4, 5번이 연쇄적으로 다 바뀌는 거죠. 이거를 변조하려고 하면 블럭이 생기는 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 10분 안에 모든 지금까지 생기는 블록체인의 모든 기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슈퍼컴퓨터 1등부터 500까지의 연산력을 다 합쳐도 블록체인 메인넷의 속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변조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위변조하기 어려워 불가능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용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가 헷갈리면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비트코인이 담아지지가 않는 거죠. 비트코인 왜 나왔는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2008년, 2009년에 누군지 몰라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와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암호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만들어냈냐면 우리가 은행 상품들을 막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과정에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떨 때 이자가 싸서 대출을 막 많이 끌어당겼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금리를 올리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못 갚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출할 때부터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심지어 뭐 술집에 있는 뭐 이렇게 콜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대출을 내서 집을 대여섯 채까지 살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갚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개인은 파산을 했는데 은행은 그 당시에 포상금을 받았어요. 상품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런 금융의 불균형성이 너무 불합리하다. 왜 너네가 부실한 상품을 팔고 왜 대중이 손해를 보느냐. 너네 빠지고 우리끼리 화폐를 만들어서 거래해 볼래? 라고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만드는 건 만드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카카오페이로 배달의 민족 음식을 딱 시키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제 그 은행 계좌 확인하고 주문 딱 시켜주잖아요.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 간 개인이 거래를 하려고 하니 지금 나카모토 사토시의 문자에 보면요. 이래놨어요. 순수한 P2P, 개인 간 개인의 전자화폐예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든다 했는데 그러면 너 통장에 돈이 제대로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 기존에 은행이 맡아서 해줬던 이 신뢰를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서 화폐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거를 개인이 이해하기는 다 어렵지만 누군가 중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장에 돈 있는 거 증명해줘야 되잖아요. 장부에 기록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은행이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실험적 화폐로 만들어낸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지금 현재 92%가 채굴되어 있어요. 한 8% 정도가 앞으로 한 100년간 채굴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하나가 블럭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거 거래 장부를 검증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트코인 메인넷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거를 다 같이 검증해서 51%가 이거 맞아. 옳은 거래야. 재고 있어. 거래할 수 있어.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지 블럭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수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수거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컴퓨터가 필요해요. 연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연산을 풀어야 되면 개인이 컴퓨터를 마련해서 전기세 쓰면서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트코인 블럭이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주는 사람을 노드, 채굴자라고 하거든요. 이 채굴자에게 블럭이 하나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담당하는 것도 서로 같이 하고요. 이게 수고해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개입 없이 은행이나 이런 중개기관 없이 우리끼리 검증하고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비트코인 메인넷이 네트워크가 점점 커져온 겁니다. 14년간. 그래서 5월 20일인가요? 비트코인의 생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탄생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삼성 미래전략연구소 그리고 국정원, 금융기관 이런 데서 비트코인 백서를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때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냐면 우리나라 같이 금융 서비스 잘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번 전송하는데 10분씩 걸리는 비트코인을 왜 써? 쓸모없어. 이렇게 해서 외면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약간 신기한데? 이랬던 사람들이 거래소도 만들고 블록체인 같은 스타트업도 하고 막 이래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에는 이런 금융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 사는 인구가 1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행을 못 가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는 돈을 주려고 하면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럼 나 저기 내 있는 사촌한테 내가 돈을 줄 건데 그 사람이 들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가다가 마음 변해서 자기가 해버려도 하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사는 인구가 17억 인구인데요. 금융망이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이 암호화폐는 전송이 되기 때문에 17억의 잠재적 고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 SNS를 다국적으로 SNS를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곳에서 아마존 그리고 페이팔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들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에서 훨씬 더 빨리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화폐는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으로 가려면 환전해야 되죠. 네.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죠. 미국으로 보내는데 시간적으로 2, 3일 걸려요. 그런데 코인은 물론 10분은 거래하는데 불편하지만 10분 만에 외국으로 돈을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화폐로 금융 서비스가 불편한 곳에서는 화폐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페이스북은 다국적 기업이죠. 페이스북에서 광고해서 수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돈은 못 써요. 자국의 돈은. 금융 서비스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와서 광고 보고 주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안 돼.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돈 만들면 안 돼. 이래서 청문회 불려가서 발행을 못하게 됐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굴하려면 이렇게 채굴 장비를 막 장만해야 돼요. 애초에는 노트북으로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대한 장비가 있지 않으면 채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 블럭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걸 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규모 채굴장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원래 채굴은, 코인은 중국에서 먼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을 하다가 중국이 CBDC 발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산국가다 보니까 내가 이 블록체인 기술 사용해서 돈 만들어서 전 국민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볼 거야. 이래서 CBDC로 빨리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중국이 채굴 금지를 하면서 이 채굴장이 어디로 갈게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전부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을 거의 60% 이상을 미국에서 해요. 그런데 왜 미국은 맨날 코인에 대해서 나쁜 뉴스를 퍼뜨릴까요? 이상하죠. 자기네들이 채굴은 다 하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채굴의 강대국이 미국이다. 그래서 채굴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채굴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파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식이 막 올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챗 GPT 뜨니까 뭐 올랐어요?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 올라버렸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굴 장비 얘기를 해드렸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탈중앙, 누군가 돈을 발행하는 주체도 없고요. 감시 감독하는 중개 기관도 없고, 그리고 블럭이 시간상 이거 비트코인 메인넷에서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요. 지금까지 블럭을 전부 다 내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투명하게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위변조가 좀 불가능하죠. 너무 많은 블럭이 쌓여 있어서 중간에 바꾸고 모든 게 바뀌는 걸 검증을 다 거쳐야 되는데 새로운 블럭이 생기는 10분 동안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 블록체인이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백신 있죠? 이 블록체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변조가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생산물 유통 이력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에 다 기록해요. 그러면 우리 식당 가서 한국산 써놨지만 과연 한국산일까? 못 믿잖아요. 예, 그런 생산물 추적도 블록체인에 사용하면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변조 불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학위 증명, 그다음에 모든 물건의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다가 실게 되면요. 서로 좀 믿을 수 있게 됐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약간의 속이는 것들이 많아서 사건, 사고, 사기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얹게 되면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투표 같은 경우에 부정 투표 이런 얘기 많은데 투표 기록을 블록체인에 얹으면 이런 식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 사실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맨 처음 나온 화폐예요. 두 번째, 이더리움은 뭐지? 네. 대부분 코인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시고 다른 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커뮤니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어머 비트코인이 암호화 기술이 너무 특별하다 그래서 막 이런 공부를 하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커뮤니티에 비탈린 부테릭이라는 10대 소년이 거기서 엄청 심취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단순히 개인 간 개인 거래만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도 하고 금융 거래도 하려면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을 늘려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래도 이 블록체인 기술에 담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19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20살 됐었겠죠. 이더리움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비탈리 부테릭이라는 지금 한 25살 정도 됐나요? 네, 젊은 작년에 잠깐 우리나라 올해 왔었죠? 네, 들렀었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화 계약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중개인 두고 계약서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스마트 컨트랙에 얹으면요. 내가 돈을 딱 넣으면요. 이 프로그램이 그 문서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갑이 있잖아요. 개인 지갑 같은 게 이렇게 문서가 내가 오면서 누가 중간에서 거래 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이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개인이 개인 간 은행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 기능이 특화됐다면요. 이더리움은 다양한 생활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요. 대부분적 젊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최초로 만든 사람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지만 이름은 일본인처럼 되어 있지만 일본인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초에는요, 아무도 이 비트코인을 최고라고 검증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카모토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카모토 사토시 최초에 생성된 지갑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그대로 있어요. 이 코인이 한 번도 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죽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정하거든요. 블록체인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한 사람 추정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만 쓰이고 이더리움은 생활 전반에 서비스를 도와주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우리가 핸드폰 열면 다양한 어플이 있잖아요. 다 디지털이고 강사분들 많으시는데 어플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플들이 작동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해서 D앱이라고 하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의 D앱이 3,000개가 넘게 작동하고 있어요. 원래 5,000개 넘는 앱이 작동하다가 솔라나, 폴리곤 막 이런 메인넷이 생기면서 이 D앱들이 솔라나나 폴리곤으로 이동했어요. 이더리움의 비싼 가스비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너무 수수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가 속도가 빨라 이러니까 글로 갔다가 또 수수료 싸 이러니까 솔라나, 폴리곤으로 D앱들이 많이 이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인넷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화 계약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코드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웹3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웹3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곳이 토큰이에요. 코인이에요. 그죠? 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서로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 나는 원화를 주는데 쟤는 프랑을 주고 쟤는 또 뭘 줄까요? 유로화를 주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디지털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멀리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의 와, 나는 어떻게 믿고 거래하느냐? 방법이 없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웹3에서는 토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불 수단으로 쓰일 겁니다. 메타버스를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메타버스는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일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이제 진행해가면서 살아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쓰게 될 세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냥 돈처럼 지불하는 걸 코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와 디지털 파일도 얹을 수 있네. 그럼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네. 이렇게 나온 게 NFT죠. 그래서 코인과 NFT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거래하게 되죠. 그때 뭘 줘요? 전부 이더리움으로 민팅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웹3에서 돈은 코인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라고 5년 뒤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웹3는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말로는 웹3라고 하지만 웹3가 구성되는 조건을 가진 환경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봐도. 그래서 뭐 다오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웹3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 개인이 모두 주체가 되고 서로가 거래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은 메타버스고 거기에 나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NFT. 요게 다 합쳐진 것이 웹3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질문에 보니까 비트코인은 누가 이렇게 뭐 주도권을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요. 발행한 주체가. 암호화 기술로 화폐만 빵 만들어 놓고 나카모토 사토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메인넷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누구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이더리움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고 이더리움은 증권처럼 발행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아까 비트코인은 채굴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이더리움은 증권처럼 발행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화폐는 사실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나중에 증권, 토큰하고 증권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증권은 발행자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큰을 증권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됐을 때 완벽하게 증권의 범위 아니고 코인으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증권이에요. 다 발행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것. 그런데 확장해서 많은 사람이 쓰게 하려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 확장성은 속도의 문제인데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검증을 해서 51%가 동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장성이나 탈중앙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보안은 튼튼해지만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세 가지를 다 같이 만족하는 암호화폐는 없어요. 빠르게 하려니 보안이 약하고 보안을 튼튼하게 하려니 탈중앙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암호화폐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주력으로 해결하려고 나온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속도를 해결하려고 나오고 어떤 거는 완전하게 탈중앙화해서 보안을 높이려고 나오고 코인마다 이런 성격이 다 다르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 얘기를 드릴 거예요. 화폐처럼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화폐처럼 서비스가 생길 거잖아요. 우리가 돈 가지고 하는 서비스 뭐 있어요? 은행, 주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지금은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암호화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대부분은 몰라요. 아주 코인을 오래 좀 몇 년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서비스의 영역도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하냐면요. 거래소가 작년에 막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예요. 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업비트는요, 두나무 이서구라는 사람이 대표예요. 이 사람이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코인은 탈중앙화된 건데, 거래는요, 중앙화된 곳에서 아직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좀 모순되는 개념이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됐지만, 거래는 주인이 만든 어떤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중앙화된 거래소에 주인이 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쓰네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빼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래소, 주인이 없는 거래소, 이걸 디파이 덱스라고 해요. 그리로 돈을 많이 옮겼어요. 근데 대부분 코인도 모르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금융시장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파생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하죠. 나는 이제 코인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 흐름에 맞춰서 이게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큰 경험이 이런 얘기 하시고요. 사실 이거를요, 우리가, 토큰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면 웹3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런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DeFi,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파이낸스에서 DeFi, CeFi라고 하거든요. 끝중앙화된 금융. 그래서 CeFi와 DeFi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CeFi는 주인이 있어요. DeFi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은행 말고 국민은행에 대표가 있죠. 그러나 뭐 유니스왑 여기는 대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금융 서비스가 나뉘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은 다 해드릴 수 없고요. 디파이가 탈중앙화 거래소로 뭐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스시스왑 이런 게 많고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이 뭐 이렇게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디파이도 활용했대. 뭐 이러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카카오 기반의 클레이파이라는 디파이에서 그게 주인 없는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상품하고 사실은 핵심 공여자로서 활동한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농협 이런 은행처럼 주인은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이제 디파이라는 금융 서비스고 그런 거래소를 CeFi라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업비트, 코인원, 국내 뭐 코빗 이런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 그렇고 뭐 이런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있다. 누가 있다 없다? 주인이 있다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증명서, 우리 non-fungible 토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non-fungible 토큰에서 조심할 거는요. 사실은 그 블록이라는 곳에는 많은 기록이 못 들어가요. 비트코인 블록에도 그냥 누가 얼마 줬고, 몇 월 며칠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줬고, 요거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NFT 만들면 영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파일이 크거든요. 이걸 블록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NFT는 거래 기록만 있어요. 누가 소유주, 만든 사람,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줬어. 이것만 있고요. 실제 그 그림 파일은 외부에 저장해요. 블록체인에 기록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NFT를 어떤 그림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메타데이터를 적는 여기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있거든요. 이 주소를 따라서 실제 디지털 파일이 존재하는지 보고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NFT는 오늘 안 할게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NFT는 사실은 명확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네, 조금 영역이 요즘 어디로 가느냐. 누구나 NFT 발행하고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NFT 영역이 그렇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건 좀 별개의 문제. 그래서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 화가들, 저작권을 이때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곳에서 NFT를 많이 사용하고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단골 고객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어떤 증명, 그죠? 우리가 새벽 기상하고 뭐 NFT 받은 거 이런 거 증명 이거를 NFT 중에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정보 중에서 새벽에 기상한 것만 내가 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토큰이에요. 다른 정보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다오는 오늘 뺄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지금 없어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화폐로 쓰이게 되는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이 있겠죠. CBDC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암호화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돈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로블록스 다 아시죠? 여기에 안철수 씨가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대요. 로블록스 초기에. 이거 가상공간의 게임이고 이렇잖아요. 그 2천만 원이 얼마가 됐다고요? 250억 원이 됐다고. 꼴랑 2천만 원이. 안철수 씨가 2천만 원 살려고 했으면 2천만 원만 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막 어떻게 해준 것 같은데. 이게 25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술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오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사실은 너무 얘기가 많아. 이제 가상자산 규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국내 거래소에 이거 약간 변동이 있어요. 숫자는 그 시기마다 상폐되기도 하고 새로 상장되니까. 네, 국내에서 하루 거래 규모가 11조 원.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작아졌겠죠. 네, 투자자는 558만 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한 번이라도 뭐 거래소에 접속했던 숫자를 아마 다 포함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시가총액 이렇게 됩니다. 2021년 기준
거래 금액은 하루 거래 금액은 11조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55조가 된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코인을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네이버, 카카오는요, 플랫폼 기업이죠. 뭔가 뭐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놀게 서비스만 만들어 놓고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들이 일으키는 매출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돼요. 네이버가 1.9조 원, 카카오가 1.7조 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기 보시면요. 20% 정도 돼요.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는 한 그거보다 더 안 되네. 10% 정도 돼요. 그런데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래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 많이 없어요. 네, 콜센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거래할 수 있도록. 네, 그것만 해놨는데요. 규모가 3.7조 원. 카카오와 네이버를 합친 것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렇게 된대요. 그거 하나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영업이익을 보면요. 3.2조 원. 거의 8, 90%가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 이 거래소를 만들고자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원화 거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5개만 원화 거래가 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남죠. 그래서 거래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비트들은 바이낸스를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겠죠. 네, 이렇게 성장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암호화폐를 모르고 지금 이만큼 왔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14년 동안 뭔가 많이 발전해 와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제는 주류 금융시장에서 얘를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지네끼리 자연 발생적으로 놔뒀더니 너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모르니까 사건, 사고 많이 생기고 사기 너무 많고 이런 거예요. 블록체인 막 용어 갖다 쓰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어떻게 소비자 보호하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ISMS라는 서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코인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은행에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페이처럼. 그래서 거래소가 은행하고 너 은행 가서 허가 받아와. 은행에서 너네 거래소로 돈 넣는 거 이제 받아준다 그러면 거래소 허가 내줄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5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K뱅크, 뭐 코인어는 뭐 농협 이런 식으로 은행이 연결돼 있죠. 그 외에 국내 거래소들이 사실 더 있는데 왜 우리가 모르냐? 원화 거래가 안 돼요. 거기는 해외에서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국내 다른 거래소도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을 가져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 써요. 일반인은.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게 가이드 명령을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준비가 되면서 지금은 이 코인을 어느 법에다가 넣지?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니 아까 이더리움 말씀드렸죠. 발행한 사람이 있어. 얘 뭐 약간 증권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이 토큰이 증권 아니야? 그래서 이 토큰을 증권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완벽하게 증권은 아니니 증서가 없잖아요. 증권 토큰. 그러니까 증권의 성격이 있는 토큰이야. 이렇게 분류해서 크게 보면 증권 시장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토큰인데, 코인인데, 증권이라고 딱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퇴출되게 됩니다. 왜? 얘는 거래소에서는 토큰만 거래하게 돼 있어요. 증권은 어디 가요? 증권거래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증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업비트에서 나와서 딴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근래에 며칠 동안 바이낸스를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고소했어. 그래서 막 토큰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바이낸스 니네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몇 가지 이것들은 거의 증권이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을 물어야 되고, 걔네들은 거래소에서 나와서 증권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뉴스만 딱 들으면 공포스럽잖아요. 어머, 내 코인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막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며칠간 굉장히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의 화폐죠. 개인들이 그냥 만들어냈어요. 프로그램으로. 지들끼리 막 사고 팔고 막 했는데 가격이 뛰었다 올랐다 해도 아유 저게 주류 경제에 들어오겠어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해서 그것만 지키면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줬는데 웹3,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올 거잖아요. 거기에 돈이 어떻게 거래될 거라고요? 디지털 화폐로 거래될 거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돈도 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오느냐? 지금은 법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토큰이 좋으면 왜 은행도 하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게 열려요. 증권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다 토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증권사들이 모두 이 코인 관련된 회사들하고 막 MOU 맺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큰 증권으로 해서 분류할 거야. 지금은 조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증권 토큰은 여기서 거래하고 진짜 토큰은 여기서 거래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 올해 준비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블랙럭이라는 투자회사의 CEO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와가지고 중간 결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할 수 있어. 인건비 줄일 수 있어. 건물 우리가 안 지어도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식 필요 없을지도 몰라. 주식 대신 토큰으로 발행해서 주식처럼 쓰면 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큰 미래 먹거리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11월 달이에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큰 시장이.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좋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장이 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왜 나왔어요? 은행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품 팔고 막 조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우리끼리 정말 믿고 거래해보자고 나왔는데 지금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은행이나 증권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들은 나올 수 있어요. 증권 토큰. 이 증권 토큰은요. 부동산도 쪼개서 거래할 수 있고 미술품도 쪼개서 한 주당 이렇게 살 수 있어요. 100억짜리 건물인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시장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인데요. 지금 해운대, 부산에 가면 LCT라는 게 서울의 롯데 시그널 같은 그런 겁니다. 그 LCT 건물을요. 한 주당 5천 원씩 해서 주식처럼 팔았어요. 요렇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권 토큰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시장들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은 새로운 금융시장 하나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생기죠. 근데 개인은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생기지만 사실은 이 내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지 않고요. 은행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상품을 어떤 계산으로 이자를 주고 이런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약간 정보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토큰 시장이 시장의 확대, 개인으로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상품, 큰 덩어리가 거래되지 않고 조각으로 거래해서 자본을 유치하기 쉽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회사가 생겨서 내가 돈이 부족해. 그래,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해서 주식을 발행하며 개인들이 그 주식을 사주면 목돈이 생겨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애초에 주식을 샀던 사람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이 주식인데요.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할 곳은 많아지나 지금 주식 하나 분석해서 제대로 된 투자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워져요. 투자 시장 자체는. 그래서 개인한테는 장단점이 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그림에도 3억짜리 그림 내 혼자서 못 샀는데 쪼개서 팔면 살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정보에 있어서는 내가 약간 불리한 위치에 갈 수 있고 세력이 들어오면 항상 시장에서 개인은 좀 약자의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 토큰 시장이 내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세금이 내후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네, 돈을 벌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요, 코인들의 가격은 지금처럼 막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예요. 저는 코인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뭐야? 그런 거 하면 손해본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은행이 그런 영업을 해. 증권사가 그런 영업을 해.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하면 믿을 수 있겠네. 은행이 하면 믿을 수 있겠네. 이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과 증권사 돈 많이 벌겠죠. 그죠? 개인은요, 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하고요. 가치의 변동성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정화된 코인을 살 수가 있게 되는 네,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 증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루센트 블록, 펌블 이런 카사 이런 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런 데랑 다 증권사가 손잡고 지금 증권형 토큰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난리인데 개인은 잘 모르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증권 발행해서 버는 거죠. 증권을 이 토큰을 증권으로 딱 규정 짓는 원칙은요. 누가 발행했어? 주인 있고요. 내가 일 안 해. 그 발행한 사람이 일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 주식이 상승해서. 이런 성격을 가지면 코인도 증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거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치는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이 코인을 알게 될 거고, 증권 토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서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진입하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왜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가?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채굴됐어. 92%. 남은 양이 얼마 없어. 내가 살려고 하면요.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는 거 아니거든요. 소수점 8단위까지 쪼개서 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가격 업다운은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러다 없어지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생각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증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얘네, 이렇게 얘네들이 한 10개는 증권이야 이러면서 고소했거든요. 그랬더니, 알트코인들이 뭐, 에이다, 뭐, 솔라나, 뭐, 이런 코인들이 막 이렇게, 가격이 급락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디파이 얘기했죠. 덱스, 탈중앙 거래소.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화 거래소예요. 바이낸스 같은 게.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 CEX는 중앙화 거래소, 주인 있는 거래소. DEX는 탈중앙화 익스체인지, 주인이 없는 거래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있던 코인들 어디로 갖고 갔다고요? 아까 그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이런 데로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리로 막 이동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니스왑 버전이 지금 3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코인 개코라는 것은 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를 계속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뭐 온체인 데이터나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증권위원회가 바이낸스가 허락도 안 받고 증권 팔았네 고발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증권형 토큰이야 빼 이렇게 고소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코인이 확 떨어졌는데 예전에도 이런 굉장히 심한 악재들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떨어졌냐 보면요. 2014년 맘투곡스라는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일주일간 25% 정도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한 일주일간 30%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테라 루나는 99.9% 떨어졌어요. 테슬라가 나 이제 비트코인 안 갖고 있을래 해서 절반 정도 일론 머스크가 팔은 적이 있어요. 시장에. 그때의 37%.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인 미국 거래소 FTX가 파산했을 때 마이너스 23%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고소하면서 일주일간 거의 한 6, 7% 정도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다가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학습이 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떠한 나쁜 뉴스가 나와도 공부가 좀 되어 있어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기 없으면 저기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거래. 거래소는 없어져도요, 코인은 안 없어져요. 코인이 먼저 생겼고요.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들끼리 지갑으로 바로 주고받았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누군가 거래소를 만들어서 좀 거래가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없다고 해서 코인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게 이제 증권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당 합당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동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 부과한다고 했어요. 원래 올해부터 매기기로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막 청와대에 청원하고 막 이랬어요. 도와주질 못하면 왜 세금부터 때리냐 막 이래가지고 이게 2025년으로 유예되어 있고요. 코인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는 이미 이게 시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약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뭐 이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벌어들인 돈의 250만 원 제외하고는 세금 내라 이건 거예요. 번 돈에서 20% 되어 있고요. 미성년자한테는 지금 우리가 증여할 수 있잖아요. 코인으로 증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5천만 원 줘도 지나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인을 지금 5천만 원으로 줬는데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으로 증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 2천만 원, 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또 아주 자산이 많은 분들은요. 지금 증여세 주는 게 낫다. 코인이 나중에 많이 올라버리면 이미 증여는 한 번 줄 때 세금을 매기거든요. 끝났어. 5천만 원 줬는데 아니지. 5천만 원 세금 안 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는데 지금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은 비과세고 5천만 원은 과세잖아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줘버렸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3억이 됐다. 그때는 안 내는 거예요. 자산 오른 거는. 그래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미리 증여세를 내고 코인으로 증여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아시면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던 캐나다의 기욤 패틸이라는 게이머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금 받은 걸 이 사람 비트코인을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반감기에 5,400%, 그러니까 54배, 1억을 넣었으면 5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엄청 부자가 됐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대, 꾸준히. 그래서 코인이 장기 투자가 답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떨어졌을 때 사서 오를 때 팔았으면 장기 투자가 맞아요. 4년 주기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로. 근데 그때 못 팔면 다시 떨어져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꽤 오래 머무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이 반감기 사이클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반감기 이후에 일정 정도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더라. 이걸 알고 적정한 시기에 수익화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일시불로 확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이제 그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년 뭐 몇 번씩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꾸준히 산 사람, 그냥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꾸준히 산 사람 비교하면요. 떨어질 때마다 산 사람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는, 네, 한 방에 산 사람이 의외로 수익이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요. 월 50만 원씩 그래서 내가 그럼 매달 살래.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은행 적금을 50만 원씩 넣어서 1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 2% 기준으로. 50만씩 내가 계속 적립식을 적금하면 1억 만드는데 15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량한 주식,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사니까 8년이 걸리더래, 1억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 한 10년 장기 투자해라고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매달 50만 원씩 샀더니 1억 되는데 42개월이 걸리더래요. 이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하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요. 내 은행 계좌랑 그것이랑 자동이체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난 일주일마다 꾸준히 살래, 뭐 매일 살래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적금처럼 사시면 되는데 수익률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걸 설명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 15년, 네, 장기 투자 펀드나 주식을 샀더니 약 10년, 암호화폐 샀더니 42개월이나 26개월이면 1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억이 되더라. 그래서 적립식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국내에. 예전에 비트코인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오, 코인으로 돈 벌었대요. 이런 뉴스 보셨죠? 네. 이 윈터라는 것은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때를 얘기해요. 그때 사서 반감기 이후에 상승장에 팔았다면 2011년도 내가 비트코인 겨울 굉장히 가격이 안 좋을 때 샀다면 1500%의 수익을 얻었을 거다. 다음 반감기 왔을 때. 반감기는 4년마다 온다고 했잖아요. 2014년에 사서 그 다음 반감기까지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면 1000% 수익률 약간 줄었죠? 네. 2017년이 반감기였어요. 그때 막 2,800만 원 갔다 막 떨어졌었죠. 그죠? 그때 사서 2,800까지 갔을 때 투자했다면 560% 수익을 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자, 요대로라면 이번 반감기, 지금 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사서 내년 반감기를 겪었을 때 투자 수익률은 한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해서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시 구매와 비교해 본다면, 한 번에 구매했다면 3.3%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반감기 때. 그런데 적립식 구매를 했더니, 네, 비트코인은 7배 수익이 났더라. 이더리움은요. 네, 한 번에 사는 거는 3.3배, 3.4배, 이더리움 비슷한데요. 이더리움을 적립식으로 구매했다면 16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덩치가 크죠. 그래서 상승할 때 퍼센트로 따지면 네, 조금 낮아요. 제가 2021년도 이더리움을 다시 재투자할 때 23만 원에 샀다가 이더리움이 580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엄청나죠. 거의 20배 가까이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사이클을 이해하지만 지금 딱 듣고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조금씩 사두면 네, 이런 관광기를 통해서 과거에 12년간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기간 이렇게 해왔죠. 네. 적립식 투자를 사실은 초보 분들에게는 이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려요. 어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죠. 지금 내가 산 가격이 바닥인지 무릎인지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시기가 꼭대기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하듯이 시장의 변동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는데 좀 떨어졌네 하면 사는 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베어 마켓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서 불장이 왔을 때 언제냐면요. 일간지에 코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 내가 나올 때예요. 뭐 인터넷 뉴스 이런 데 나올 수 있지만 일간지가 최종이거든요. 일간지에 나오면 이제 난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래요.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오거든요. 이거를 달러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 코인이 있어요. 얘는 달러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평평하다. 그래서 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현금은 맡기면 이자가 3%, 4% 지금 높아도 그렇고 우리 예전에 2%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 아까 은행 같은 거 있죠. 탈중앙은행 같은 곳 중에 안전한 곳도 있어요. 비교적. 그런 데 가시면 5%, 7% 이자를 줘요. 그래서 비트코인 판 돈으로 가든지 뭐 달러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가지고 이자 받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펀드처럼
바구니에 여러 개 코인을 묶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코인 투자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것만 안 올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오를 것 같은 거를 여러 개 선택해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하는 이런 펀드 형식의 방식도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에 보면 여기 델리오라는 회사, 비트세이빙, 샌드뱅크, 헤이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줍니다. 여기도 우리나라가 사실 해외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허가를 얻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018년부터 지금 델리오가 5년 됐어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고, 비트세이빙이나 샌드뱅크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생긴 회사들이에요. 그 웹 3.0 사용 혁명이 온다 저자분이 아마 이 회사의 대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델리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긴 가상자산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앙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맡기면 비트코인이 12개월 맡기면 지금은 10.7%였어요. 예전에 15%, 16%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용자 많으니까 이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거래소에 두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뭐 수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공식적인 이자 외에 0.2%를 더 받을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가 직접 받은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굉장히 빠른데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 웹3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웹3 세상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미러링 안경 이번에 애플에서 나왔죠. 우리 이제 이 안경이 걸어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눈앞에 컴퓨터 이게 되잖아요. 클릭이 다 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경 없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될 거예요. 이슈는 이미 됐지만 사실 현실에서 그게 구현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초기예요. 이 공간으로 갔을 때 돈은 네, 화폐라는 것은 네, 암호화폐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아까 증권이 아니고요. 유틸리티예요. 거기서 비용으로 지불하는 유틸리티, 사용성이 높은 토큰으로 쓰게 될 거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국가는 아마 CBDC로서 네, 이렇게 법정화폐로 발행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CBDC 연구는 카카오가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유통은 지금 테스트를 다 했는데 법정화폐라는 것은 달러나 원화처럼 각국마다 CBDC를 따로따로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의 돈처럼 국가 간 이렇게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간 전송은 아직 안 돼요. 근데 국내 실험은 거의 이제 지금 각국이 많이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쓰던지 뭐 국가가 발행하는 CBDC를 쓰던지 전자화폐 쓰던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실물 형태를 가진 종이돈은 이미 없지만 아예 발행 안 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는 이 전송이 너무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화폐는 전송하는데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갑자기 미국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없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걔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다.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리플로 전송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달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은행이 다 폭격을 맞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호 물자도 주지만 구호금 돈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더리움으로 후원하자고 해서요. 그 테슬라가 인공위성 열어주고요. 그 암호화폐를 보냈어요. 이더리움 후원을.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계기들도 있고 이제 국가에서 증권이나 토큰이나 규제를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시장을 기다리는 거와 증권형 토큰 시장 다 되고 모든 게 다 완비되고 메타버스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사용만 할 뿐이지
네, 거기에서 내가 뭔가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로서. 다른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조세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세금 없이 예전에 그랬어요. 100만 원으로 5억을 만들었었고 세금이 1원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100만 원이 5억이 되면요. 250만 원 공제하고요. 4억 9,700 뭐 75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22.5%를.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 아까도 보셨죠? 수익률도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 학습된 효과 때문에 수익률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맨 처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화폐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숨어 있을지 모르는 기회들을 공부하고 빨리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새로운 돈을 통한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거를 강의로 팔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하고 이런 교육하는 회사에 있다가 짹짹이로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 짹짹이로 들어와서 그냥 공부나 해야지 하고 왔는데 MKYU에서 가상자산 강의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공부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용어를 또 너무 모르시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첼토링부터 그 가상자산 이런 거래하는 거, 또 이자 받는 다양한 사이트들 알려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가 많은 영역이에요. 투기자산이야. 근데 블록체인은 생활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죠. 그죠? 유변조 불가능하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예요. 다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 급등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오해받고 있는 것인데 미래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화폐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금융 서비스를 지금 그 디지털 여기 디딤돌에서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디지털 교육. 거기에서 이 돈을 그렇게 쓰는 교육도 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것도 지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거 저도 완전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은 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은행 창구 가서 따질 수 있었는데 요즘 은행 창구 가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로 가면은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고객 창구라는 게 없어요. 디파이로 가게 되면. 그래서 개발하는 쪽에서는 더 접근하기 쉽게 아마 이 UI를 개발하겠지만 흐름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저는 늘 인스타에 그냥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거 오늘은 많이 빼먹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 건지 그다음 개인 지갑을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에 뭐 메인넷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또 국내 거래소는 파생 상품은 없어요. 해외 거래소 가면 예금을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국내 업비트 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1원도 안 생겨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가면 이자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보관할 거면 거기 가는 거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디파이 활용법, 그다음에 과세를 좀 더 보여드리고 내 투자 성향별 내가 투자 금액 100만 원일 때 어떻게 투자하면 더 좀 좋지? 또 어떤 사이트 이용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뿐만 아니라 이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꾸준히 내가 이거를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는 마담 비비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줌마가 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마담 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아까 질문이 있으셨어요.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녹여서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또 혹시 빠진 게 있나. 다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다오를 뺐죠. 사실 웹3 커뮤니티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커뮤니티 중에 제가 봐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 중에 아주 웹3 커뮤니티는 없어요. 왜냐하면 웹3는 리더가 특정 리더가 있으면 안 돼요. 의사결정하는 데에 특정 리더의 의사결정 비율이 높다면 사실은 웹3 다오 형태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돼야 돼요. 거기에 지분을 똑같이
투자하고 의사결정은 토큰이나 의사결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 비비의 뭐 이러면 이거는 웹3 커뮤니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오 설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설계해야 되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네, 적립식 모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굴자들이 같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하고 관리만 하지 통제자는 없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사실 용어부터 제대로 좀 아셔야 되는데 용어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용어를 쉽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챌토링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고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암호화폐 없어질 것 같은가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저는 정리는 될 것 같아요. 토큰하고 토큰 증권으로 하면요. 그 코인 거래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증권은요, 예탁 결제원에 그만큼의 돈을 발행한 돈만큼 이거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 발행한 영세 토큰들 중에 자기네들의 그 시총 규모만큼 예탁금을 맡길 수 있는 규모, 경제적 규모가 되는 개발팀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증권거래소로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 교수님이 99.9% 없어질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될 거예요. 쓸만한 토큰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쓸만한 토큰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뭐 몇십 개는 될 것 같고 뭐 100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코인들만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바이낸스가 없어질까요? 미국이 이 화폐, 달러 다음에 화폐 권력도 미국이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영역의 가장 큰 대장이 바이낸스인 거예요. 얘의 힘을 좀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계속 규제를 가지고 시비를 내는데요. 지금 증권이야, 너는 증권법을 위법했어 했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왜? 리플 소송도 결말이 안 났거든요. 리플은 증권이야 이러면 이제 결말이 났잖아요. 그럼 그걸 판례를 가지고 다른 거 고소하면 재판을 할 텐데 얘도 안 끝나서 아무리 고소를 해도 지금 현재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주도권 흔들기를 좀 하는데 만에 하나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코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딘가로 갈 거예요. 다른 거래소로. 거래소 많으니까. 네, 투자 전략 아까 보시면 초보자는 굉장히 좋은 알트를 찾기 힘듭니다.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시총이 큰 비트 이더 위주로 하시고 레이어 1이라고 해서 많이 아는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들어본 알트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AI 코인이 요즘 말이 많아요. 샘 AI 개발자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6월 10일 갔잖아요. 그 홍채 인식하는 월드코인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채를 가지고 개인을 인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얘기할 게 좀 많아요. 블록체인은 지갑 주소는 막 나오지만 이 지갑이 마담 비비 건지는 몰라요. 이 지갑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건 알아. 근데 정확한 이 소유주는 알 수가 없어요.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건 모든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누구야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업비트에 이 지갑 내 거야 라고 하나만 알려주면요. 여기서 거래 기록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땐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왜 자꾸 신원 인증하고 개인을 인식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이 블록체인이 가진 익명성을 정부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돈, 국가가 모르는 돈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CBDC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이 익명성을 없애고 국가가 발행해서 여긴 신원인증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은행 계좌 만들려면 그런 것처럼 이 CBDC는 개인이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가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AI 코인이 나와서 신원 인증하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저는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AI가 나와서 돈 벌 거 없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월드코인 가지고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주겠어. 이게 월드코인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일자리 다 없앨 거야.
너네들 돈 내가 다 알 거야? 그리고 내가 너거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니네들한테 줄 거야?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AI 관련된 코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드 월렛은 뭐 나노레저, 디센트 이런 거 있는데 뭐 직업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오 말씀 아까 잠깐 드렸고요. 비트코인으로 수익화 원리. 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주기로 이렇게 업다운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는데 처음 비트코인 생긴 것부터 쭉 이어보면요. 꾸준히 올랐어요. 네, 여기 보시면 꾸준히 올랐어요. 이렇게 되고. 네, 수익화 과정. 저희부터. 살짝 늦었냐?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코인으로 은퇴했대, 퇴사했대. 뭐 이런 기회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감기 지나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 어, 엑시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엑시트 하려면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는 돼 있지만 그런 아직 반감기와 세금 매기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돈으로 뭐 재테크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이 다 없으실 것 같지만 일단 질문은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여기 채팅창에 혹시 선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또 아, 들어왔네요. 저도 선물 거래는 하지만, 네, 리스크가 큰 영역이죠. 선물 투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오를 때만 우리는 수익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떨어질 땐 손해만 있는데 선물 투자는 떨어질 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선물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산이든지 긴 시기를 보면요. 전부 우상향했어요. 부동산도 우상향, 주식도 우상향, 다 우상향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롱을 롱이라는 건 오르는 포지션을 얘기해요. 그게 훨씬 더 기회는 많아요. 다만, 선물 투자하실 때는 뉴스에 민감하시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 완전히 폭락하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 딱 하락할 시점에 내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민감할 때, 그런 폭락장이 올 때는, 떨어지는 곳에 베팅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바이낸스를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막 떨어져. 그런 날 내가 뭐 숏 포지션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라고 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끌어와서 가상으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가 높으면 청산의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뭐 저배율로 만 2배, 맥시멈 5배 이내에서 뭐 적정하게 우상향하는 게 사실은 좋겠지만 극심하게 하락할 것 같은 뉴스가 있을 때는 뭐 숏 포지션도 저도 가끔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와, 좀, 진짜 우리 마담 비비님 네. 정말 경륜이 묻어나는 똑소리 나는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분들. 예.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온통 챗 GPT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뭐 주식, 뭐 은행에 큰 관심 있지 않겠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챗 GPT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저 같은 경우도 잊혀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적립식으로 하고 있어요. 음, 예, 예. 코인을 일정 부분 매달 매달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코인이 앞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들으니까 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무법이었잖아요. 무법일 때는 그렇죠. 돈을 벌 리스크도 크지만 돈을 벌 확률도 많았는데 이게 합법화되면은 그 어떤 것도 큰 돈 버는 확률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문 있으시면 예 하고 앱3대 유익한 정보 강의 용어들이 익숙치 않아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려우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채팅창에 만약에 어려웠다 하시는 분 1번, 괜찮았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표정이 안 보여서. 어려웠대요. 아, 어려웠을까요? 어디가 어려웠을까요? 질문해 주세요. 오늘 강의가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음, 맞아요. 그래서 음, 저도 스터디를 하다가 다시 용어로 갔었거든요. 제 말에 용어들 때문에 계속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트렌드가 내가 무시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공부는 앞으로도 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자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오늘은 내가 거의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하고 하시는 분들은 3번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음, 네, 3번. 명지쌤, 오, 오늘 했던 강의는 그래도 나 이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뭐 1.5, 2 이렇게 될까요? 그렇구나. 네, 오늘 영어 강의 구글 어렵. 이해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계좌 트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네. 권일숙님. 네, 1.5. 우리 박영애님 1.5. 그래요. 오늘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실까요? 사실은 이렇게 어렵다고 나오면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뭘 해야 예, 될지를 잘 네, 몰라서. 알아야지 어떤 질문이, 예, 나올 것도 그럴 때는 같은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런 네. 질문들 많이 하잖아. 우리 주식하면 어떤 주식, 부동산 어떤 부동산 사야 이 뭐 돈을 벌까요?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질문이 따로 없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요즘 네, 도지. 네. 네.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랬는데 네, 그래도 도지코인을 지금 가지고는 있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 반감기에 저한테 효자 종목이 사실 또 도지가 하나였어요. 그 당시 제가 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 뭐 샌드박스 마나, 뭐 도지코인, 뭐 에이다, 그다음 이더리움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가 전부가 아니야. 막 네, 트위터에 이러는 갑자기. 바람에 그리고 저는 도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워낙 밈코인들이 지금 이교갑 선생님께서 우량 비트코인이라고 우량 얘기하셨거든요. 비트코인. 여기서 약간 이제 아직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은 크게 보면 암호화폐, 거기에 가장 대장이 비트코인, 그 다음, 아까 말했죠? 생활에 쓰기 필요하도록 활용을 높인 게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은 또 다른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 암호화폐, 우량 코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우리 주식 살 때도 또 물건 살 때도 모르면 비싼 거 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장 안전하다. 코인 내부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거를 적립식으로 하되 내가 내년 반감기까지 꾸준히 모으는데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으니 거기에 보관하시면 1년에 10%뭐 이런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 한 개면 내년에 1.1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 이자가 붙는 거지만 5천만 원일 때는 500만 원 이자가 붙는 거고 1억이면 1,0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거기에 제가 이자 받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율은 성향에 따라 달라요. 비트와 알트. 그래서 안정적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한 70대 30 비트 이더 포함입니다. 비트 이더를 한 70, 그 외에 알트, 신생 알트를 한 30%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반반 이렇게 하는데요. 알트 투자할 때 이렇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어떤 알트? 너는 뭐 샀니?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너는 뭐 갖고 있니? 얼마만큼 사면 맞아요. 되니? 이런 거 하거든요. 어, 알트를 투자하는 데는 네, 기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에 디파이, NFT, 메타버스 얘기를 듣고
지난번 반감기가 오기 전에 굉장히 쌀 때 메타버스 관련된 NFT 관련된 토큰들을 사 있다가 지난번 반감기에 기본적으로 한 20배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종목별로 그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 당시 2019년도는 메타버스 얘기 안 할 때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주변에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IT 기사를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핫한 것이 인공지능이지만 그럼 인공지능이 금방 없어. 메타버스 NFT는 사실은 거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NFT 했는데 NFT를 내가 막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죠? 메타버스 공간에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AI는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우겠다고 날린 거예요. 얘는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AI 관련된 토큰이 뭐 있는지 내가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 리서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코인, AI 관련된 코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이 붙었네. 어떤 기술팀들이 합류했네. 이런 것들을 기사를 보시면서 알트를 다음번 불장에 뛰어오를 알트를 찾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장 이제 저희가 그걸 보여드리거든요. 수업할 때. 그 이제 알트들을 분류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상위권에 있는 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바구니에 담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담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